그러면 이제 응우엔 지엠이 사망한 후에 네, 암살됐죠. 네네. 베트남이 어떻게 됐나요? 네. 응우엔 지엠이 1963년에 암살을 당했잖아요. 근데 1964년부터 베트남 민족 해방 전선, 즉 베트콩은요, 남베트남의 농촌 지역 전역에 이제는 공격을 개시합니다. 2주 만에 400여 개의 촌락이 베트콩의 공격을 받아요. 그 촌락 옛날에 우리가 뭐라고 그랬죠? 전략촌 해놨는데 거기를 공격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쿠데타에 의한 지엠의 사망은요, 북베트남으로 하여금 자신들의 생각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게 됐어요. 예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남부에서 어떤 정치적 소요가 일어날 것이다. 그때가 적기다. 그런 얘기를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잖아요. 바로 이렇게 되니까 아, 우리 생각이 맞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농촌 지역을 방어하던 남베트남군 그리고 전략촌들이 모래성처럼 허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많은 남베트남 병사들이 베트콩으로 전향을 하게 돼요. 이렇게 되니까 남베트남이 사실 그 도시 지역만 이렇게 있잖아요. 사실 그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응우엔지엠은 도시에만 신경을 썼거든. 그래서 농촌 오지에 별로 신경을 안 썼다고. 이 상태에서 베트콩이 전면적인 공격을 하니까 남베트남 농촌 인구의 50%가 베트콩의 손아귀에 들어갑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정신을 차려야 될 거 아니야. 이게 정신 차려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이런 와중에도 남베트남에서는 쿠데타가 한번 일어났잖아요. 연이어서 쿠데타가 일어나요. 연이어서 쿠데타가 일어나면서 사회가 극도로 혼란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미국만 환장하는 거예요. 미국이 어떻게 했냐? 쿠데타가 일어날 때마다 특사를 파견해요. 그래서 뭐라고 확인을 시켜줘야 되느냐? 우리는 새로운 남베트남 정부를 지지한다는 이런 쇼를 보여주기 급급해요, 미국이. 심지어 어떻냐? 국방장관이었던 맥나마라까지 베트남에 수시로 드나들어요. 수시로 드나들면서 뭐라고 하냐? TV 앞에서 베트남 만세를 베트남어로 대중 앞에서 해요. 물론 그 성조 때문에 완전히 망치긴 했는데 전혀 다른 소리 했는데 하여튼 베트남 만세를 TV 앞에서 베트남 군중들이 있는데서 거기서 맥나마라가 그 짓을 했다니까. 그런데요, 이게 죄다 소용없는 짓이에요. 왜냐하면 남베트남 군부의 목표는 뭐냐? 북베트남을 막는 게 아니에요. 남베트남 군부의 목표가 뭐냐? 파벌을 형성해서 서로 정권 돌려먹게 하는 거예요. 그게 남베트남 군부의 주된 짓거리였어요. 그러니까 당장 1964년 1월 30일에 남베트남에서 두 번째 쿠데타가 발생해요. 근데 1년 후에 또 발생합니다. 이때부터 뭐냐? 남베트남 쿠데타의 무한 루프가 시작돼요. 그러니까 아주 이제는 남베트남은 나락의 길로 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다면 네. 북베트남은 그때 당시 어떤 상황이었나요? 반면에 북베트남의 호지민은요, 여전히 대중들의 신뢰를 얻으면서 장악력을 탄탄히 한 상태였습니다. 캔디가 암살된 직후에 북베트남 정치군요, 앞으로 어떻게 전쟁을 수행하는가에 대한 논쟁을 했었어요. 여기서 근데 재밌는 게 있습니다. 이 북베트남의 그때 스폰서가 당연히 소련하고 중국이었잖아요. 근데 소련하고 중국은 전혀 다른 조언을 해줘요. 첫 번째 소련은 뭐냐? 그러니까 이제 냉전 시절이잖아. 냉전에 맞게 대치 국면을 해라. 이렇게 조언을 해줘요. 냉전에 맞게. 그러니까 지금 동서냉전이니까 공산과 자본주의 이런 식으로 대치 국면을 해서 국력을 키워라. 반면에 중국은 얘네는 뭐 했어? 얘네는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국공내전에서 승리했잖아. 그 기운이 아직 남아있었다고, 중국은.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조언을 해주냐? 전 세계에 혁명을 수출해야 된다. 이런 관점에서 북베트남한테 더욱 과감하고 폭력적인 방법을 권고합니다. 자, 그러면 이 양쪽 스폰서의 말을 들은 북베트남 지도부는 어땠을까? 놀랍게도요, 여러분들. 호지민은 소련의 방식을 원했어요. 호지민이 예전에 공부 어디서 했어? 소련에서 했잖아. 그러니까 아무래도 호지민은 소련 방식을 따라갈 수밖에 없었겠지. 그리고 자기 생각에도 아직은 국력을 조금 더 키워야 된다. 완전히 미국이 남베트남에서 손 뗄까지는 대치 국면이 맞다라고 생각을 했는 거지. 반면에 여러분, 북베트남 하면 호지민만 있는 줄 아는데 아니에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북베트남의 군권을 장악하고 있던 보응엔작,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정치적으로 중요한 인물 레주원이 있었어요.
이 레주원하고 보응엔잡 장군을 비롯한 대부분의 공산당 간부들은요, 중국의 방식을 주장합니다. 그리고선 결국에는 결론이 어떻게 되느냐? 중국의 방식을 따르기로 결정해요. 그리고 놀랍게도 이 이후부터 호지민의 권력은 점차적으로 축소되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상하게 호지민만 조명하잖아요. 베트남 전쟁하면 그 북베트남의 뭐 상징적인 인물 호지민, 그래서 정신적 지주였다 이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호지민보다는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레주원하고 보응엔잡이 훨씬 더 실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중국의 방식을 하되 어떻게 하느냐? 우리만의 방식으로 한다. 먼저 베트콩을 활용해서 남베트남군의 전력을 야금야금 약화시킨다 이거죠. 그리고 이후 남베트남의 여러 도시에서 소요를 일으켜서 사회를 극도로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충분히 남베트남이 약해졌다고 판단이 되면 전면 공격을 한다는 그런 전략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때 이제 미국의 입장이 좀 달라졌나요? 네, 일단은 이제 케네디가 암살로 사망하고 나서 이제 부통령이었던 존슨이 대통령이 됐잖아요. 근데 일단 존슨은 케네디 죽음 이전까지는 별로 부각되지 않은 인물이었어요. 근데요, 사실 이 존슨 대통령은 야심이 컸던 사람입니다. 많은 평론가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존슨이 케네디보다는 더 전쟁을 원했다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존슨 역시 만약 미군이 베트남에 군사적으로 개입을 한 상태에서 전쟁이 1년 이상 지속된다면 곤란하다는 점을 측근한테 피력했어요. 뭐라고 했느냐? 나는 처음부터 베트남전과 관련된 선택의 범위를 고민하고 있었다. 만약 우리가 미국에서 8,500마일 떨어진 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추잡한 전쟁에 개입한다면 우리의 위대한 미국 사회는 종말을 구할 것이다. 하지만 전장을 포기하여 남베트남이 패한다면 전통적으로 민주당을 싫어하는 사람들로부터 온갖 비난을 받을 것이다. 당신은 중국도 잃어버리고 베트남도 잃어버렸다고. 그러니까 나름 고민이 굉장히 역력하게 보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발언에서 알 수 있는 건 뭐냐? 존슨 대통령의 베트남전 참전 동기는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고려했다는 거죠. 이게 아주 명백하게 드러나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요, 케네디 사망 시점까지 베트남 주재 미 군사 고문단의 숫자는 약 1만 6천 명이었습니다. 근데 이 린든 존슨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그 숫자는 단숨에 2만 3천으로 늘어나요. 그리고 부임한 지 1년밖에 안 된 로지 대사를 맥스웰 테일러 대장으로 교체합니다. 즉 육군 대장 계급장 단 사람을 대사로 파견한 거예요. 그리고 2차 세계대전과 한국 전쟁에서 훈장을 받은 윌리엄 웨스트모어랜드 대장을 베트남 방면 미군 사령관으로 임명합니다. 그리고요, 존슨 대통령은 북베트남 게릴라 파견을 억제하기 위해서 작전을 명령합니다. 어떤 작전이었나? 일단은 미 군사 고문단을 적극 활용해서 되도록 현지 베트남 인력으로 베트남 병력을 활용해서 하는 작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케네디가 가지고 있던 베트남 현지화라는 생각을 존슨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미 군부는 존슨 대통령의 생각보다 훨씬 강력한 군사작전을 입안합니다. 북베트남군의 은신처로 사용하고 있는 라오스 국경에 대한 폭격을 하고 동시에 북베트남 해안에 함정을 파견해서 북베트남 해안 기지를 공격한다는 것이었죠. 존슨은 이런 군부의 결정에 굉장히 당황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64년 11월에 대선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북베트남에 대한 지나친 군사작전 자칫 중국의 군사작전을 끌어들일지도 모른다고 우려했어요. 왜냐하면 이건 한번 경험을 했잖아요. 어디서? 한국전쟁에서 경험을 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존슨 대통령이 뭘? 정치적 입지를 생각해야 된다고. 국민들 앞에서는 공산주의에 강력히 맞서는 리더에서의 이미지를 만들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미 군부는 자신들이 입안했던 강력한 군사작전을 밀어붙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1964년 5월에 미군은 남베트남 함정을 지휘해서 통킹만에 있는 2개의 섬을 공격합니다. 근데 사실 이건 뭐 보잘것없는 섬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남베트남 함정이 와서 공격을 하니까 북베트남 해군, 쉽게 말해서 북베트남 함정들은 이때부터 신경이 곤두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964년 8월 2일 통킹만 해상에서 북베트남 해군의 130호 편대 소속 어뢰정 3척이 미국 해군 썸너급 구축함이었던 USS 메독삼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양측 함대가 교전을 하죠. 이른바 통킹만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메독삼은요, 정찰 활동 중이었어요. 그런데요, 이 메독삼이 다가오는 북베트남 어뢰정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주저없이 함포 사격을 해요. 근데 모두 빗나갔어요. 마찬가지로 북베트남 어뢰정도요, 어뢰를 발사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역시 모두 빗나가 버렸어요. 그리고 이때 미 항공모함에서 출격한 A4 스카이호크기가 날아와서 공격을 감행합니다. 그래서 북베트남 해군은 어뢰정 3척이 손상당하죠. 그 다음에 4명의 사망자와 6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반면 미 해군은 구축함 한 척에 경미한 피해를 입었고요. 마찬가지로 A4 스카이 공격기 한 대에 경미한 피해를 입었을 뿐이었습니다. 조준한 거 다 빗나가는데 뭐에 피해를 받았나요? 기총사소를 했었어요. 어뢰정이. 그러니까 거기 14.5mm 기관포가 있었거든. 이걸로. 양측이 다. 그러니까 북베트남이 쏜 어뢰는 다 빗나갔는데 스카이호크가 공격한 거는 그대로 뒤집어 썼단 말이야. 북베트남 함정들이. 그 스카이호크가 다 그냥 쓸고 갔다고. 그 격침 안 된 게 다행이었죠. 근데 이 통킹만 사건이 네. 미국의 조작이다. 이런 얘기 굉장히 많았죠. 지금도 막 아직까지도 왈가왈부하고 있는데. 근데 이 중요한 건 뭐냐면 북베트남에 의한 선제 공격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베트남 역시 공격 사실을 인정하고 있어요. 지금도 인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 이 통킹만에서 그 미군과 북베트남군 간의 교전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호지민은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북베트남이 먼저 공격한 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호지민이 충격을 받아가지고 누가 공격을 지시했는지 빨리 색출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호지민한테 올라간 보고서에서 뭐라고 나와 있었냐면 당시 당직 장교가 충동적으로 저지른 일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당시 당직 장교는 가벼운 견책 징계만 받습니다. 근데 사실 호지민은 이걸 믿지 않았어요. 믿지 않았지만 호지민으로서는 어쩔 도리가 없었어. 왜? 이미 군권은 누구한테? 보응엔잡한테. 그 다음에 실권은 누구한테? 레주원한테 있었거든. 그래서 이 사건의 배후에는 레주원이 있다는 설이 유력합니다. 왜냐하면 레주원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종일관 전쟁을 원했던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절대 권력의 호지민이 아니었다는 얘기죠. 그런데요, 이틀 후인 8월 4일 날 묘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당시 북베트남의 무전을 감청하던 구축함 터너조이의 무전병, 무전 오퍼레이터가 북베트남의 교신 내용을 오역해버려요. 잘못 해석해요. 뭐라고 해석하느냐? 북베트남이 미 해군을 공격하기 위한 새로운 군사작전이 임박했다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거는 전혀 잘못된 내용이거든요. 왜냐하면 사실은 그러니까 어뢰정이 피해를 받아서 지휘관이 교체가 됐단 말이야. 그래서 새로운 어뢰정 지휘관들이 오는 거였거든. 그런데 이거를 전혀 엉뚱하게 해석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아직까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냐 가짜냐의 논란이 있죠. 그런데요,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미국과 북베트남 간의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에 달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미 해군이 공격에 나섭니다. 공습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항공모함에서 스카이호크 편대가 공격에 나섰습니다. 그런데요, 스카이호크 한 대가 최초의 공격 작전에서 나섰다가 격추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조종사 에버렛 알바레스 중이에요. 미군 최초의 파일럿 포로였죠. 이 알바레스 중위는 포로가 됐고요. 종전 이후에 미국으로 귀환을 합니다. 그럼 이제 북베트남의 공격에 네. 미군이 가만히 있지 않았겠죠? 네, 조종사까지 포로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64년 8월 7일 날 이른바 통킹만 결의안이 88대 2의 결과로 상원에서 통과가 돼요. 그리고 하원에서는 만장일치로 통과가 됩니다.
존슨 대통령은 신중하지만 결의에 찬 대응을 역설했어요. 이렇게 되니까 존슨 대통령의 지지율이 42%에서 72%로 급상승합니다. 대선 직전이었는데. 그래서 이로써 존슨 대통령은 북베트남 문제에 대한 전면적인 재량권을 의회로부터 받아요. 그리고 이렇게 되니까 정치적으로도 존슨 대통령은 승리한 거죠. 이미. 왜? 지금 전쟁을 치러야 되는 대통령을 다음 대선에서 바꿔버리겠어요? 그럴 가능성이 낮단 말이에요. 특히 미국 사람들 성향상. 하지만요, 북베트남 역시 이미 행동에 나서고 있었어요. 북베트남은요, 정규군을 남쪽으로 내려보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국경을 통과해서 내려보내는 게 아니라 라오스를 통해서 잠입시키는 거예요. 이른바 호지민 루트 혹은 호지민 트레일. 이 호지민 루트의 시작이었죠. 그러니까 정규군을 왜 이제 내려보내기 시작한 거죠? 네. 사실 이 무렵에 이 베트콩 조직 있죠? 베트콩 조직에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꽤 많은 문제.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전쟁이 뭐였냐면, 지금까지 전쟁은 북베트남이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전쟁은 아니었어요. 이 통킹만 이전까지. 겉보기로만. 네. 외관상은 남베트남 정부군하고 베트남 민족 해방전선 베트콩 사이의 내전이었어요. 그렇게 보였다고. 물론 베트콩을 지원하는 건 북베트남이었지만. 그랬는데 베트콩은요, 초기부터 북베트남으로부터 지원을 받았잖아요. 인원도 지원받고 무기도 지원받고 아주 대대적인 지원을 받았잖아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은 받았지만 베트콩 자체는 어떤 조직이에요? 자생적으로 생겨난 민족주의 그룹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정부 성향의 남베트남 사람들로부터 지지를 얻을 수 있었던 거예요. 베트콩이. 그런데 64년까지 그들이 이른바 해방구라고 부른 남베트남 정부의 치안력이 미치지 않는 점령지가 국토의 절반까지 늘었어요. 그러니까 베트콩의 점령지가 늘어버린 거죠. 이렇게 되니까 베트콩 입장에서도 뭘 해야 되느냐? 이걸 관리하고자 정부를 방불케 하는 행정기구나 정규군 같은 조직하고 체계를 만들어야만 됐어요. 그리고 이게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비대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베트콩도 어떻게 조직 변화가 있었냐? 더 이상 게릴라가 아니야. 정규군처럼 연대, 사단급의 편제를 갖추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정부군과의 전투 양상도 점점 게릴라전에서 정규전 비스무리하게 변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게 패착이다. 왜? 여러분, 게릴라 조직이요. 비대해지면 더 이상 게릴라가 아니에요. 게릴라의 장점이 뭐예요? 얘네는 소그룹으로 점조직이 돼야 되잖아. 점조직으로 깊은 정을 해서 신출 규모라는 것이 게릴라 최대의 장점이에요. 그런데 이 게릴라들한테 정규군 편선을 적용시켜버리면 이러한 장점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대규모 전투를 자꾸 하다 보니까 의외로 베트콩의 손실이 커지기 시작합니다. 또 하나 그 과정에서 많은 베트콩 지도부가 전사를 해요. 다시 말해서 지도부에 구멍이 뚫리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이 구멍을 북에서 파견된 북베트남 정규군 장교들이 메우고 있었어요. 그리고 물자 지원도 예전보다 2~3배로 늘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서 점점 베트남 인민해방전선 베트콩이 북베트남에 장악되고 조종당하는 단체로 변해간 거예요. 이건 실로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실을 남베트남 민중들이 눈치챘어요. 이렇게 되니까 민중들의 협조가 눈에 띄게 줄기 시작했습니다. 왜? 남베트남 사람들이 베트콩을 도운 거는요, 뭐냐? 무능하고 부패한 정부가 싫어서였지 공산주의를 좋아한 건 아니었단 말이지. 그런데 베트콩이 완전 북베트남에서 온 공산주의 세력으로 완전히 도배가 돼버리니까 저건 싫어.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예전같이 남베트남 농촌 지역에서 협조가 없어요. 여러분, 게릴라가 물고기라면 민중은 뭐예요? 물이에요. 민중과 촌락은 물이라고. 이 물이 협조를 해줘야지 게릴라가 마음껏 휘젓고 다닐 거 아니야. 그런데 이 물이 점점 말라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북베트남 입장에서도 어떻게 해요? 빨리 일을 끝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북베트남이 다급한 이유는 또 있었어요. 미국의 종용 혹은 협박 혹은 호소로
한국을 비롯한 오스트레일리아, 태국, 필리핀 등 여타 나라들이 군대를 베트남에 파병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소문이 돌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런 조짐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와중에 마침내 사건이 터집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가요? 네,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1964년 11월 1일 날 사이공 인근 비엔호아 미 공군 기지에 베트콩이 박격포 공격을 감행해요. 그래서 미군 5명이 사망하고요. 30여 명이 부상합니다. 그리고 RB-57 정찰기 5대가 완전히 파괴돼요. 그리고 각종 항공기 15대도 손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한마디로 이제는 미군을 타겟으로 해서 공격을 하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미 합참이 뭐라고 그랬냐, 대통령한테 즉각적인 전면 보복을 해야 된다고 그래요. 이건 사실상 참전이죠. 그러니까 이 보복 작전의 골자가 뭐였냐면 북베트남의 94개의 목표물에 대해서 공중 공격을 가하고 육군과 해병대를 파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되면 뭐야? 미국은 더 이상 조언자, 남베트남을 도와주는 군사군만 보내는 그런 조언자가 아니라 당사자로 전환된다는 의미죠. 근데 이틀 후에 대선이 있었거든. 나름 존슨 대통령은 좀 강한 제스처를 계속 보였어요. 그리고 존슨은 재선에 성공을 합니다. 재선에 성공하자마자 존슨 대통령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북베트남에 대한 공중작전을 실시하겠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미군의 공군력만으로도 대단한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요, 이 비엔호아 공군기지 습격 사건보다 더 큰 사건이 연이어서 발생합니다. 바로 빈지아 전투였죠. 빈지아는 사이공 남동쪽 40마리에 있는 마을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후방이에요. 후방이에요. 사이공이니까 사이공이니까 후방이지. 이 빈지아 인구는 6,000명 정도 됐었고요. 그들 대부분은 1954년 제네바 협정 이후 북베트남에서 월남한 가톨릭 신자들이에요. 가톨릭 신자들은 공산주의에 반대하는 게 심했겠죠, 당연히. 근데 1964년 12월 28일에 베트콩 구사단, 게릴라 조직인데 사단이 있어요. 베트콩 구사단 271연대와 272연대가 이 빈지아 마을을 공격합니다. 그런데 이 빈지아를 지키고 있던 것이 남베트남군의 향토부대 2개소대예요. 형편없죠. 그러니까 금방 격파돼요. 그리고 지금까지 전쟁에서 베트콩 부대가 이런 규모로 공격을 한 적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건 게릴라전의 수준을 넘어서 대규모 병력이 왔어요. 이렇게 되니까 남베트남군 제3군 사령부가 헬기로 제30 레인저 대대를 구원부대로 투입합니다. 하지만요, 여러분, 베트콩이요 매복해서 헬기 착륙지점에서 공격을 했습니다. 이거 어디서 봤죠, 우리가 예전에? 어디서 한번 봤잖아, 이거하고 똑같은 거. 베트콩이 남베트남군을 압박하기 위해서 벌였던 전투. 압박 전투. 근데 이게 네. 어떤 헬기였는지 혹시? 그 휴이 UH-1. 네. 베트남 거예요, 미국 거예요? 미국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건데 베트남군이 타고 갔다. 예. 이렇게 되니까 압박 전투에 복사판이 벌어집니다.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돼요. 그리고 가까스로 생존한 레인저 대원들하고 미 군사고문단 병력이 인근 마을 교회로 도피합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이튿날에 추가로 제33 남베트남 레인저 대대가 헬기로 빈지아에 투입됩니다. 그리고 베트콩하고 전투가 하루 종일 이어져요. 근데 이 베트콩은 미리 참호를 파놓고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33 레인저 대대가 베트콩을 소탕하는데 실패합니다. 그리고 12월 30일 아침이 됐어요. 33 레인저 대대도 안 되니까 남베트남군은요 해병대 제4대대까지 전투에 투입합니다. 그런데요, 베트콩은 이미 북서쪽으로 이동 중이었어요. 그래서 해병대가 마을을 탈환을 했어요. 그리고 밤에 다시 베트콩이 이 마을을 공격했거든요. 근데 해병대가 저지시켰어요. 이렇게 해서 이날 전투는 끝났고 다음날 12월 31일이 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해병대 제4대대가 빈지아에서 2.5마일 떨어진 꽝지아의 고무 농장에서 불시착한 헬기 조종사를 구출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그래서 4대대 제2중대가 구출을 하러 갔는데 여지없이 베트콩의 매복에 걸려요. 그래서 나머지 해병대가 현장에 도착을 했어요. 근데 역시 또 걸려요.
베트콩 매복에. 그래서 큰 피해를 입고 빈지하로 후퇴를 해버립니다. 완전히 남베트남 군부가 뒤집어집니다. 이 상황에서. 뭐야, 이거 투입하는 병력 족족 다 깨지네? 그래서 나름 히든카드로 생각했던 남베트남군의 제1, 제3 공수대대를 이튿날인 1965년 새해죠. 1월 1일 날 투입합니다. 역시 헬기로 투입을 했는데, 근데 도착해보니까 이미 베트콩은 빠져나간 뒤였어요. 그 사진을 보면 굉장히 미군들 같이. 네, 이때 미군 군사고문단도 같이 가서 같이 작전을 했어요. 미군 특가 쉽게 말해서 그린베레 요원들이 같이 가서 같이 작전을 했었어요. 아, 그럼 말만 군사고문단이고. 네, 비밀 작전은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실병력이네요. 예. 근데 숫자는 적었죠. 훨씬 적었죠, 숫자는. 뭐 중대에 뭐 두세 명, 뭐 대대에 한 10여 명 이런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1월 4일 날 여기서 이제 베트콩이 오히려 기자회견을 열어요. 베트콩이. 그래서 뭐라고 베트콩이 발표를 하냐면, 빈지하 전투에서 남베트남군 2,000명과 미군 고문 28명을 사살했다. 그 다음에 차량 37대하고 항공기 24대를 파괴했다고 발표합니다. 근데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어요. 실제 희생자는 약 200명 정도였어요. 그중 미 군사 고문단의 사망자 숫자는 한 5명 정도 되고,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것이 해병대였거든요. 제4대대. 이 제4대대가 112명의 전사자가 났고 71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어요. 더군다나 대대장도 전사했습니다. 완전히 이 제4대대는 전멸 판정을 받아요. 반면 베트콩의 사망자는 대략 250명 정도였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 뭐 200명인데 250이니까 뭐 또이 아니냐? 전혀 아니에요, 여러분들. 빈지하 전투의 결과는 심각했습니다. 전투에서 남베트남군의 정예 7개 대대가 싸웠는데 고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한마디로 뭐야? 압박 전투에서 또다시 충격을 받은 거죠. 이건 한마디로 남베트남과 미국에 주는 경고였습니다. 현대 무기로 무장한 잘 훈련받은 베트콩 부대가 대규모로 전투를 칠 능력이 있다는 걸 보여준 거죠. 물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속에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긴 했지만, 또 하나 빈지하 전투는요, 베트남 전쟁에서 게릴라전과 재래식 싸움이 결합된 아주 이상한 전쟁이란 걸 극적으로 보여준 예였어요. 그리고 더 이상 남베트남만으로는 안 되겠다는 이러한 점이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미국이 본격 투입되는 건가요? 이제 북베트남은요, 본격적인 전시체제로 돌입했지만 미국은 공중폭격을 제외한 전쟁 준비에 다소 미온적이었어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케네디 행정부 이래 베트남 정책의 골격이 된 이른바 현지화 개념에 계속 발목을 붙잡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베트남의 경제 원조를 베풀어서 국력을 높인 다음에 군사고문단을 보내서 베트남군을 훈련시켜서 공산주의를 막는다. 이것이 미국의 목표였단 말이죠. 직접 군사 개입 안 하고. 하지만 압박 전투하고 빈지하 전투를 통해서 이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더욱이 남베트남의 부패 정권은요, 미국의 원조 물자를 착복하기에 여념이 없었어요. 군부 역시 본연의 임무보다는 쿠데타로 정권 찬탈에 경쟁적으로 뛰어듭니다. 어느 정도였냐? 1964년 1월부터 1965년 6월 사이에 무려 8차례의 쿠데타가 남베트남에서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18개월 안에 8차례의 쿠데타가 정권이 계속 바뀌어요. 예. 한 2달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이제. 2달에 한 번씩. 그래서 어떻게 보여지느냐? 남베트남은요, 자기들 땅에서 이 전쟁을 자꾸 미국의 몫으로 떠넘기려는 분위기가 역력했어요. 사회나 군부나. 사실 이런 분위기는 예전부터 팽배했었죠. 그런데 미군이 그래도 어떻게 해보려고 했잖아요. 근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돌대가리한테 쪽집게 과외를 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현지의 분위기를 파악한 베트남 파견군 사령관 웨스트모어랜드 장군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북베트남에 기습적으로 치명타를 가해서 기선을 제압하지 않으면 불행한 결과가 올 것이다. 끊임없이 워싱턴한테 경고합니다. 근데 이때까지도 백악관은요, 전쟁이 더 확산되는 걸 원치 않아서, 그러니까 백악관이라고 하면은 뭐 백악관 전체가 아니라 린든 존슨 대통령이겠죠. 린든 존슨 대통령은 전쟁이 더 이상 확산되는 걸 원치 않았기 때문에, 물론 어느 정도의 긴장감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 건 좋지만 전면적인 전쟁을 원하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이 사람도. 그래서 베트남 파견군의 실질적인 지휘권이 맥스웰 테일러한테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 떠넘은 게 맥스웰 테일러한테. 그런데 여기서 또다시 또 사건이 터집니다.
오늘 석방 많이 터지. 네, 석방 많이 되죠. 중요한 날, 중요한 해에. 네. 아, 중요하네요. 예, 64년, 65년 굉장히 중요한 해예요. 예. 이 빈지아 전투가 끝나고 일주일 후에 베트콩은 또다시 남베트남 한가운데 있는 플레이쿠의 미군 기지를 습격합니다. 이 습격으로 미군 8명이 사망하고요. 100명이 부상당했어요. 그리고 항공기는 무려 70여 대가 파손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이렇게 생각해봐요. 이 베트콩 공격이 어떤 성격이냐. 이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안전해야 될 비행장이나 후방 기지까지도 위험한 곳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베트콩이. 심지어 수도 사이공에서는요. 미군을 대상으로 한 테러가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이때부터 미군이 뭐라고 부르느냐? 베트남 전쟁은 전선 없는 전쟁이라고 부르기 시작해요. 곳곳에 어딜 가나 베트콩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딜 가나 전투를 해야 된다. 굉장히 피곤한 거죠. 아니 근데 예전에도 베트콩이 그런 공격을 했던 거잖아요. 네. 근데 그때까지는 미군을 직접적으로 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한 번 하긴 했었는데 예전에 뭐 조그만 사건이 하나 있어 2명이 사망했는데 이렇게 전면적으로 안 했거든. 근데 이거는 뭐야? 벌써 몇 개월 사이에 그냥 막 터지잖아. 여기저기서. 그래서 국방장관 맥나마라는요. 1964년 초에 이미 2단계의 폭격 계획을 이미 수립하고 있었어요. 1단계는 라오스하고 캄보디아 국경 내에 있는 북베트남의 군사시설을 폭격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이곳은 뭐 호지민 루트기도 했었고 베트콩의 병참기지였거든요. 2단계는 뭐냐면은 전면 북폭으로 북베트남을 집중적으로 폭격해서 대대적인 압박을 가하는 거죠. 존슨 대통령은 이 계획을 아무 주저 없이 승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맥나마라가 64년부터 이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이런 계획은 일단 있어요. 일단 계획이 있는 거 아세요? 해놓은 상태에서 이런 일이 터지니까 존슨 대통령이 이 계획을 바로 승인을 한 거예요. 그리고 즉시 그 유명한 북폭 작전인 롤링 썬더를 명령합니다. 그런데요, 이때 존슨은 제가 정치적으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다고 그랬잖아요. 정말 많은 정치적 요소를 고려해야만 했지만 전쟁의 길로 나가기로 한 겁니다. 근데 북폭이라는 단어가 북베트남을 폭격한다는 말이야. 북폭. 노스 밤빙 뭐 그랬어. 줄임말. 네, 줄임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북폭이 시작돼서 미군이 직접 개입하는 순간 미국의 대외적인 이미지는 추락할 게 뻔했어요. 왜 그럴까요? 미국 이전에 누가 있었어? 프랑스가 있었잖아. 그러니까 프랑스가 식민지를 막으려고 전쟁을 하다 깨져서 나갔고 이제 이렇게 되는데 미국이 대신 들어갔다. 미국은 자유진영을 수호하기 위해서 들어갔다고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엔 뭐예요? 프랑스 대신에 들어간 애들이에요. 근데 이제 프랑스 대신 들어간 애들이 또 전쟁을 일으킨다고 이렇게 보여지니까 당연히 이미지가 뭐야? 와장창이겠죠. 그렇게 되니까 영국 등 동맹국들이 만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61년 쿠바 사태 이후 겨우 회복했던 소련과의 관계가 다시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었거든요. 60년대면 그래도 냉전 한창. 61년에 쿠바 사태가 있었잖아. 그러니까 냉전이 한창 하지 않은가요? 그러니까 쿠바 사태를 소련하고 협상으로 잘 끝냈잖아. 그래서 그냥 저냥 괜찮은 관계였다고. 더 이상 우리 서로 자극하지 말자 이 정도. 그런데 미국은 무슨 생각을 했냐? 이 롤링 썬더, 즉 북폭 작전으로 충분히 북베트남을 시급하게 만들 수 있다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북베트남이 곧 협상으로 나올 것이다. 그렇게 되면 케네디 정부 시절부터 이어온 남베트남의 현지화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얘기죠. 하지만 이건 미국의 야무진 착각이었죠. 북베트남은요 이미 폭격을 예견하고 전쟁에 대비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며칠 뒤 미군이 사용하던 퀴논의 한 호텔에서 대폭발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호텔이 무너져요. 미군이 있는 곳 어디에서도 폭발과 테러가 빗발쳤습니다. 테러 자체는 예전부터 있었죠. 근데 이번만큼은 분명히 양상이 달랐어요. 왜 퀴논에 있는 호텔이었냐? 여기에 로버트 맥나마라가 국방장관 맥나마라가 오는 곳이었거든요. 한마디로 노골적으로 맥나마라의 목숨을 노린 그런 테러였어요. 한마디로 이건 뭐예요? 북베트남다운 선전포고였죠. 이렇게 되니까 맥스웰 테일러 대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북풍반에서는 북베트남을 압박하는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다. 그래서 워싱턴에다 여러 차례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아까 베트남 방명문 사령관이 있었죠. 웨스트모어랜드는 지금 북폭이 문제가 아니라 북폭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뭐가 필요해? 해병대가 필요하다고 한 발 더 나가요. 그래서 이제 북폭이 시작되는 거예요. 1965년 3월 2일 새벽이었습니다. 수천 대의 미 공군 전폭기들이 1년 전에 준비된 폭격 계획에 따라서
군사 분계선을 넘습니다. 그래서 북베트남의 교량, 철도, 항구, 수송 설비 등을 닥치는 대로 파괴했습니다. 첫 북폭 이후에 존슨 대통령은 TV에서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북폭에 불가피했던 점은 유감스럽다. 하지만 우린 제한적인 목표만을 공습했다. 콘크리트와 철강 시설만을 타겟으로 했으며 인명살상은 철저하게 피했다라고 얘기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콘크리트 안에 사람 있으면 어떡해. 아무튼 북폭에 전 세계가 깜짝 놀랐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세계 각국에서 비판이 쏟아지기 시작해요. 그런데 존슨 대통령은 다시 한번 역설합니다. 미국의 선거가 끝나자마자 북베트남은 실로 위협적인 병력을 은밀히 난파시켰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철수할 것이냐 아니면 증강된 북베트남 병력에 대해서 맞서 싸워야 할 것이냐를 결정해야 했다. 우리는 민주주의의 가치 수호를 위해 후자를 택했다. 아무튼요, 북폭으로 미국과 북베트남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넙니다. 그리고요, 전면전의 상황에 대비해서 남베트남 각 곳에 있는 미군 기지를 방어한다는 구실로 해병대의 파병이 결정됩니다. 그런데 또 묘했어요. 국무부가 뭐라고 발표하냐면 최초로 파병될 지상부대인 해병대는 전투에는 참여하지 않고 공격을 받을 경우에만 발포할 것. 이렇게 발표합니다. 왜냐하면 존슨 대통령한테 있어서 북폭 이후의 후속 조치가 훨씬 더 심각한 문제거든요. 일단 폭격은 해놨어. 근데 그 다음에 뭘 할 거냐. 그러니까 보좌관들은 공습하고 지상전을 동시에 수행해야 된다고 갑론을박을 했어요. 근데 금세 군부 강경파의 주장에 힘이 실려버렸어요. 왜 이왕 전쟁을 했으니까. 논리가 뭐였냐. 남베트남 정부는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가 지금 머뭇거린다면 남베트남은 북베트남에 의해서 확실히 붕괴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맞는 얘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남베트남 군부는 뭐야? 쿠데타 놀이를 하고 있으니까. 시청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렇다면 북베트남도 뭔가 반응이 있었겠죠? 네. 근데 이 북베트남의 대응을 얘기하기 전에 이 이른바 롤링스톤 북폭의 한계점을 먼저 설명해야 돼요. 베트남은요, 원래 공업국가가 아니에요. 농업국가예요, 얘네가. 얘네 이 당시까지만 해도 산업의 90%가 농업이에요. 쌀 농사였다고. 그러니까 분단 후에 공업 기반을 강화하느라 박차를 가했지만 여전히 산업 기반은 미미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폭격을 한다 하더라도 뭐야? 치명타를 입을 만큼의 시설이 충분치, 치명타를 입을 시설이 없어. 솔직히 말해서. 미공군이 쏟아부은 폭탄도 상당수가 논에 떨어져요. 그러니까 폭탄이 논에 떨어지면 뭐예요? 논이 뒤집어지나? 구덩이만 파요. 그럼 거기서 또 벼는 자라요. 그리고 이걸 또 간과했죠. 지난 20년간 일본과 프랑스의 전쟁을 통해서 북베트남은 단련이 돼 있었잖아요. 생쌀 한 줌으로 며칠 버텨. 이런 배고픈 전쟁에 북베트남 사람들은 이골이 났단 말이에요. 이거를 미국이 간과해요. 게다가 중국과 인접한 최북단은 중국을 자극할 수 있으니까 폭격하면 안 된다는 지침이 미군한테 내려와요. 또 라오스와 캄보디아를 경유하는 일명 호지면 루트는 이미 베트콩을 지원한 최대의 보급로였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전쟁 당사국이 아니라 제3국 영토니까 함부로 폭격하면 안 된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런 등등등 까다로운 제약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북폭이 효과적으로 위력을 발휘할 리가 없었겠죠. 게다가 북베트남 상공의 방공망이 나날이 강화되면서 미군기의 피해도 늘어만 갑니다. 소련은요, 1965년 2월부터 90여 기의 SA-2 지대공 미사일하고 미그 17, 그 다음에 미그 21 전투기 70대를 북베트남한테 지원합니다. 천하무적을 자랑하던 미군의 초음속 제트기들이 잇따라 격추됐죠. CIA가 보고서를 냅니다. 북폭만으로 북베트남을 굴복시키는 것은 어렵다. 또 하나, 북폭을 처음 기획했던 맥나마라 국방장관은 공습만으로 부족하다면 지상군을 파병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지상군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네, 이제 슬슬 군부를 떼는 거죠. 여러 가지 여건이 조성됐잖아요. 그렇잖아요? 이제 우리가 아는 베트남 전쟁이 시작되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1965년부터 실제 우리가 아는 베트남 전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남베트남주둔 미군 사령관 웨스트모어랜드 장군은 처음부터 북폭 효과에 회의적이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 만약 북폭이 시작되면 북베트남인들은 그 어떤 폭격도 견뎌낼 만큼 대단한 적응력과 인내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미군은 금방 깨닫게 될 것이다. 오히려 북폭은 남베트남 내의 게릴라들에게 보복의 구실만 줄 것이다. 이렇게 되면 미군 기지 방어를 남베트남군에게 맡길 수는 없다. 우리는 미 지상군이 필요하다. 이렇게 역설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 지금 존슨 대통령은 계속 지상군에 대해서는 좀 미온적이었잖아요. 근데 존슨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얘기는 제가 봤을 때 존슨 대통령이 꽤나 이 베트남 전쟁의 본질을 꿰뚫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전쟁은 2차 대전의 유럽 전선과는 다르다. 현지 베트남인들과 동질화가 어려운 우리 백인 병사들은 우군과 적군을 구별하지 못할 것이다. 더욱이 베트공은 유니폼도 없다. 우리 지상군은 게릴라전에 대한 대비와 훈련이 전혀 안 되어 있다. 존슨 대통령은요, 북폭만으로 북베트남의 양보를 얻어내고 싶었지만 육군의 유력한 장군들과 CIA의 의견은 한결같이 지상군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윽고 1965년 3월 8일 미군 최초로 지상 전투부대인 해병대 2개 대대가 다낭의 모래밭에 상륙합니다. 이 초기에, 그러니까 베트남 파병 초기에, 지상군 들어간 초기에 대부분의 병사들은요, 병영 받기 위험하다고 교육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베트남 사람들하고 접촉할 기회가 초기에는 많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미군은요, 병력을 파병하면서 베트남 현지의 문화나 혹은 베트남 사람들의 정서, 감정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교육을 받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피상적인 편견을 가지고 베트남에 투입된 겁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미군들은 풍요로움을 누리면서 베트남 사회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존재가 됩니다. 근데 이게 좋은 영향이었냐? 베트남 만일의 전쟁의 저자 마이클 맥클리언은 이렇게 기술합니다. 갑자기 늘어난 미군의 존재와 영향력은 현지 정서와 문화에 많은 부작용을 전염시켰다. 대부분의 베트남 사람들은 전쟁이라는 정신분열적 상황에서 미군을 알게 되었고 이어 문화적인 충격을 받았다. 난무하는 플레이보이 잡지는 그들에게 도덕적인 정신붕괴를 일으켰으며 한순간에는 악마같이 무자비한 총질을 하다가 다음 순간에 산타클로스처럼 변하는 미군의 모습에 극도의 혼란을 겪었다. 특히 이 미군의 숫자가 증가함에 따라서 신참 병사들은 고참들이 베트남 사람들에게 심어놓은 적개심 때문에 민간인을 접촉하거나 그들과 협력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 악순환이 반복이 되죠. 또한 미 군사 고문단 시절부터 자자한 남베트남군의 무능에 대한 소문은 이미 널리 퍼져 있었어요. 그래서 미군들은요, 말단 쫄병에서부터 고급 장교까지 남베트남군에 대한 경멸과 멸시, 무관심이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었어요. 그리고 미군 지휘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베트남군은 미군이 자신들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고 처음엔 주장했어요. 근데 사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긴 해요. 이거는 미군 제가 이해를 하는데 아무튼 미군은 개소리 말라고 해서 씹어버렸어요, 진짜. 그래서 이런 상호 간의 불신이 전쟁 내내 지속됩니다. 아무튼 미군의 전례를 볼 때 분쟁 지역에 가장 먼저 해병대가 왔다면 곧 육군 주력 부대도 뒤따라오게 마련이죠. 그래서 1965년 9월 존슨 대통령은 베트남에 사단급 규모의 본격적 전투부대 파병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이 의미 깊은 임무를 부여받은 부대가 다름 아닌 제1기병사단 퍼스트 카발리였죠. 노란 방패 위에 검은색 선 한 줄과 말머리가 그려진 사단 마크를 달고 원래는 이제 말에 올라서 광활한 서부로 휩쓸던 부대였어요. 이 부대가 전통적인 부대였는데 이제는 뭡니까? 자동소총과 헬기로 무장한 부대로 개편이 됐어요. 그러니까 포트 베닝 기지를 떠난 그들은 말 대신에 헬리콥터를 몰고 베트남에 옵니다. 그리고 베트남전의 상징과도 같은 헬리콥터를 이용하는 현대전의 스타, 이른바 공중기동사단이 출연하게 된 거죠. 공중기동사단은 좀 약간 생소한데요. 네, 여러분 그 아마 지옥의 묵시록 같은 영화 보면 아마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킬고 중령이 막
헬리콥터를 왕창 몰고 와서 베트콩 부락을 습격하는 장면이 있는데 보통 이제 공중기동사단 혹은 기갑공정사단 등 여러 가지 이름으로 번역이 됩니다. 근데 미군들은 그 스스로를 에어카발리라고 불렀어요. 근데 바로 이 1960년대 미 육군에서 나온 새로운 개념의 부대예요. 이 공중기동사단이라는 게. 1950년대 냉전 초기에 미국의 전쟁 교리는 뭐였냐면 소련과의 핵전쟁이었어요. 그래서 전략탄도미사일, 전략폭격뿐만 아니라 핵대포도 있었고요. 심지어 핵 무반동포 이런 것도 있었어요. 자기도 좋다. 네, 그러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아직 그 방사능에 대한 위험을 잘 몰랐었을 때예요. 그래서 일단 전쟁이 벌어지면 전략 핵이건 전술 핵이건 구분 없이 마구 핵무기를 쓸 생각이었어요. 근데 이 핵대포는 이거는 합성인가요? 아니 진짜 훈련 진짜 그 시연 장면이에요. 괜찮나 이거? 그러니까 굉장히 먼 거리예요, 실지는. 굉장히 먼 거리인데 워낙 그 전술핵의 위력이 세서 그 버섯구름이 올라오기 때문에 좀 가까이 보이죠. 근데 사실 그 위험하긴 해요. 그런데 1961년에 대통령이 된 케네디는 MAD 전략, 즉 Mutual Assured Destruction, 상호 확증 파괴 전략, 이런 전략에 의해서 핵전쟁이 비현실적이라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미국은 저강도 국지 분쟁에 참전할 가능성이 더 많다고 생각했어요. 이 당시로 보면 굉장한 해안이죠. 아무튼 이런 개념하에 케네디는 그린베레 같은 특수전 부대를 양성했어요. 아울러서 케네디 시절 국방장관이었던 맥나마라,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이 맥나마라는 육군의 기동성을 높일 방법을 모색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한국 전쟁에서부터 활약하기 시작한 헬기를 굉장히 중요한 수단으로 생각해요. 즉 헬기를 이용한 병력 수송 방법이 최적이라는 판단을 내립니다. 그래서 나온 게 바로 이 공중강습부대, 공중기동사단 이런 부대였죠. 첫 대결은 누구랑 언제 하게 됐나요? 사실 그 1기병사단이 파병되기도 전에 이미 7월까지 해병대를 포함해서 7만 5천 명의 미군이 베트남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8월 17일에는 베트콩 탈영병으로부터 정보를 하나 얻어요. 근데 무슨 정보였냐? 다낭 인근의 미 해병대를 기습하려던 베트콩 부대가 있다. 이런 정보를 얻거든요. 그래서 선제 공격을 하게 됩니다. 미 해병대가. 바로 이게 스타라이트 작전이었는데 이 작전으로 인해서 본격적으로 미군과 베트콩 및 북베트남군과의 대결이 막이 오릅니다. 그런데 제1라운드는 미군의 압승이었어요. 그동안 남베트남 정부군의 무능하고도 김 빠진 전투에 익숙하던 베트콩들. 그러니까 맨날 뭐 툭 치면 쓰러졌잖아, 남베트남에. 그러니까 이 베트콩들이 이런 전투에 익숙해졌었는데 갑자기 강력한 화력과 잘 짜여진 작전, 그리고 무엇보다도 헬리콥터를 이용한 미군의 막강한 기동력에 굉장히 당황합니다. 당황이 역력했어요. 그래서 당시 베트콩들은 무슨 생각했냐? 우리가 임자를 만났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베트콩 1개 연대가 미 해병대의 포위망에 갇혀버립니다. 그리고 치열한 혈투 끝에 왜 이런 게릴라들이 잘하는 거 있잖아요. 위험하다 싶으면 흩어져서 알아서 도망가는 거. 그래서 흩어져서 알아서 간신히 도망을 했어요. 근데 그 대가가 굉장히 처절했습니다. 최소한 700명의 베트콩 전사자가 발생했어요. 반면 미군은 고작 50명의 전사자가 났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또 다른 커다란 대결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커다란 대결? 네. 어떤 건가요? 네,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제1기병사단의 데뷔전인 이아드랑 전투입니다. 제1기병사단은요, 1965년 10월 초까지 미군 최초로 베트남에 도착한 사단급 부대입니다. 그 전까지 대대급이었거든. 근데 드디어 사단급 부대가 통째로 온 거예요. 병력은 약 1만 6천 명이었고요. 헬리콥터는 430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사단에. 당시 미 육군이 가졌던 헬리콥터 절반에 가까운 엄청난 숫자를 이 1기병사단 혼자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제1기병사단 주력부대는요, 곧 안케 지역에 배치가 됩니다. 이들의 첫 작전은 10월부터 플레이쿠 지방을 둘러싸고 시작된 이른바 실버 베어닛 작전이었습니다. 이 실버 베어닛 작전은요, 베트남 중부 고원지대를 위협하는 베트콩과 북베트남군을 경멸할 목적으로 시작이 되었어요. 그런데요, 북베트남군은요, 이웃 라오스와 캄보디아를 통해 남베트남의 한가운데로 잠입을 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중부 고원지대를 진격해서 해안까지 도착하는 것으로 남베트남을 분단시키려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북베트남군의 작전이 성공하면 바로 그 뒤를 이어서 사이공 등 남베트남 주요 도시들에서 대대적인 베트콩의 봉기가 일어나기로 돼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남베트남 전역을 단숨에 공산화시킨다는 것이 북베트남군의 계획이었죠. 그러니까 이 북베트남군의 계획과 미 제1기병사단의 실버 배연이 이 작전이 충돌한 거였습니다. 1960년 10월 10일부터 시작된 이 실버 배연이 작전은요, 시작은 일단 성공적이었어요. 북베트남군은 제1기병사단의 헬기 공격으로 후퇴를 거듭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 1기병사단의 작전이 성공적이라기보다는 이 북베트남군이 최대한 접전을 피하며 회피한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막상 북베트남군의 손에도 별로 없었어요. 그렇다면 북베트남군의 의도는 뭐였냐? 분명했죠. 과거 프랑스가 그랬듯이 미군의 대부대를 기회를 틈타서 끌어들여서 포위한 다음에 전멸시켜버리는 것. 다시 말해서 DMBMF 전투를 재판하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 미군 입장에서, 미 제1기병사단 입장에서 얘네가 자꾸 도망가니까 북베트남군의 전력 자체를 굉장히 과소평가합니다. 그래서 무슨 결정을 내냐? 아예 이 기회에 이 지역에 있는 북베트남군의 숨통을 끊어버리자. 그래서 대대적인 헬리본 작전을 계획하죠. 시청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렇다면 첫 접전은 언제 있었나요? 네, 1965년 11월 14일이었습니다. 마침내 미군과 북베트남이 정면 충돌하는 최초의 정규군 간의 결전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베트콩과 미군 간의 충돌이었는데 이제부터는 진짜 정규군 간의 맞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11월 14일 오전 10시 48분에 대대적인 사전 포격이 있었어요. 요 일대에. 이 이후에 제1기병사단의 헬기들이 이아드랑 계곡 가운데 있는 공터, 일명 착륙지점 엑스레이에 도착합니다. 지휘관 누구였냐면 제1기병사단 7기병연대 1대대 해롤드 무어 중령이었어요. 1대대장. 그리고 가장 먼저 도착한 것은 그 1대대 중에서도 B중대, 브라보 중대 2개 소대하고 중령 자신이었습니다. 12시 10분까지 알파 중대하고 브라보 중대 나머지 병력이 모두 도착을 했었어요. 하지만요, 이들은 이미 북베트남군의 덫에 고스란히 걸려든 상태였습니다. 북베트남군은 이미 2개 연대라는 압도적인 병력으로 미군을 소리 소문 없이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후 1시 35분에는 찰리 중대, C중대가 추가로 투입됩니다. 그리고 오후 3시에는 정찰 소대와 중화기 소대까지 투입되죠. 그리고 5시, 저녁 5시에는 2대대 브라보 중대까지 도착합니다. 그러니까 1개 대대 병력을 약간 넘어서는 병력이 이곳에 집결한 거였죠. 그리고 북베트남군도 속속 증원부대가 도착합니다. 이들 중에는 베트콩 게릴라도 포함되어 있었고 거의 3개 연대 병력이 미군을 포위한 상태였죠. 게다가 이 와중에 미군 브라보 중대 1소대는요, 본대하고 너무 떨어져서 작전을 하다가 고립을 당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엄청난 공격을 받아서 전멸당할 위기를 겪어요. 그래서 이 해롤드 무어 중령은요, 몇 번이나 이 브라보 중대 1소대를 구출하려고 시도를 했는데 여기저기에서 북베트남군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압도적인 거예요, 북베트남의 병력이. 그래서 결국은 북베트남군의 포위망을 뚫는데 실패해버려요. 그리고 잊고 해가 져버립니다. 밤이 되니까 북베트남군이 야습을 거듭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서 미군과 북베트남군의 알보병끼리의 일진일퇴를 주고받는 전투가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미군 병사들이 불안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현장에 있는 모든 병사들뿐만 아니라 해럴드 무어 중령, 그리고 이들을 파견했던 사령부에서도 머릿속에 딱 하나가 떠오릅니다. 뭐였냐? 이거 DMBMF구나. 여기서 DMBMF 꼴이 또 나겠구나. 그러니까 다급해졌죠. 다급해졌어요. 그러니까 미군 사령부에서는 적어도 영광급의 고급 지휘관이 포로가 되는 것은 막기 위해서 해럴드 무어 중령한테 상황을 보고하라고 해요. 그러면서 복귀하라는 명령을, 넌 일단 와서 보고해라는 명령을 내려요. 그런데 무어 중령이 굉장한 사람이거든요. 무어 중령이 이를 거절합니다. 여보세요? 이렇게 꺼내버려요. 그리고 끝까지 남아서 전투를 지휘합니다. 미군의 굉장한 위기인 것 같은데요, 상황이. 네.
그러니까 전투 이틀째도 북베트남군은 끊임없이 쇄도했습니다. 여기저기서 막 튀어나왔어요, 북베트남군이. 그러니까 어디가 지금 뭐 방어선이고 이런 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대대는 전사자와 부상자가 갈수록 늘어만 갑니다. 더욱이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여기저기서 막 북베트남군이 튀어나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전선도 제대로 형성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혼란한 상황이에요. 굉장히 혼란한 상황. 그러니까 진 내에 얼마나 많은 북베트남군과 베트콩들이 온지 모르는 거예요. 결국 무어중령이 결단됩니다. 뭐라고 하냐? 브로큰 에로 하라. 이 브로큰 에로가 뭐냐면 부러지는 화살인데 한마디로 오폭당해도 좋으니 있는 화력을 다 퍼부어달라는 거예요. 이렇게 요청을 해요. 그러니까 이건 진짜 최후에 쓰는 방법이죠. 이거. 그러니까 이때부터 F 팬텀, F100 슈퍼 세이버, 그 다음에 A1 스카이 레이더가 네이팜탄을 집중적으로 투하합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F100 슈퍼 세이버가 네이팜탄을 오폭해요. 여기서 오폭해서 일대대의 중화기 소대 한복판으로 네이팜탄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중화기 소대의 박격포반이 전멸합니다. 아군 오폭으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전선을 전혀 구분하지 못할 만큼 난전이었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불행한 일, 미군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행한 일이 생긴 거죠. 하지만 이 격렬한 공중 공격 덕분에 북베트남군의 공격이 한풀 꺾입니다. 역시 네이팜탄에는 장사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미 제1기병사단 5기병연대의 제2대대가 증원 병력으로 도착을 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병력은 이제 1000여 명이 됐어요. 그래서 일대대는 극적으로 위기를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틀째 밤에, 전투 이틀째 밤에 마침내 아까 왜 비중대 소대 하나가 고립됐다고 했잖아요. 그 고립된 소대를 구출하기 위한 공격을 개시합니다. 그리고 아주 굉장히 치열한 전투 끝에 고립되었던 비중대 1소대 구출이 성공을 해요. 하지만 소대장은 전사했고 소대는 만신창이가 돼서 거의 전멸된 상태였습니다. 사실 바로 이때 북베트남군이 이 이틀째 밤에 모든 병력을 모아서 총공세를 했으면 다시 일대대는 위기에 빠졌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북베트남군도 이 공중공격으로 손해가 엄청나게 컸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공격의 여력이 남아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여러모로 이 일대대한테는 행운이었죠. 그럼 이 이아드랑 전투의 결말은 어떻게 되나요? 사흘째였습니다. 이 다급해진 북베트남군이요, 새벽부터 미군한테 공격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일대대가 증원 병력까지 받았잖아요. 그래서 준비를 단단히 하고 있었어요. 무려 4번이나 북베트남군의 전면적인 재파 공격이 시작됐고 이것을 일대대가 막아냅니다. 그리고 오전 9시 55분부터는 거꾸로 미군이 반격에 나서요. 그래서 북베트남군이 밀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미군의 역습에 당황한 북베트남군은 몰려오는 미군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병력을 한 곳에 집결시켰어요. 그래서 집결해서 완전히 여기서 끝장을 보자라고 해서 병력을 집결시키고 있는데 바로 이 순간이 미군이 기다리던 순간이었습니다. 왜냐? 이 순간을 노린 제1기병사단의 건십 무장 헬기들이 북베트남군을 기습합니다. 건십이 뭔가요? 그러니까 이 건십 무장 헬기란 건 뭐냐면 원래 이제 UH-1 수송 헬기 있잖아요. 이 수송 헬기에다가 뭐 미니건, 게틀링건, 미니건하고 로켓탄 같은 거 잔뜩 실은 거예요. 왜 지옥의 묵시록에 나왔던 것 같은 그런 이런 건십 무장 헬기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기습을 한 거예요. 뭐 로켓탄 쏘고 저게 뭐야 게틀링건 발칸포 쏘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격으로 북베트남군은 괴멸적 타격을 입고 패주합니다. 이것으로 이아드랑 계곡의 전투가 사실상 종결되죠. 이게 바로 11월 16일 아침 10시였습니다. 건십이 공격 헬기의 시초예요. 네, 근데 맞아요. 공격 헬기의 시초죠. 그러니까 이거 건십으로 갔는데 왜 그렇다면 이 건십을 계속 안 썼냐? 이게 아무래도 수송 헬기잖아요. 그러니까 본격적인 공격 헬기를 만들자 해서 이제 공격 헬리콥터가 나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전투가 끝났죠? 네, 전투 뒤의 결과는요. 무어중령의 제1대대가 그 엑스레이전, LZ 엑스레이에서 입은 피해는 전사자 79명, 부상자 121명이었습니다. 전멸을 각오했던 거에 비하면
기적에 가까운 가벼운 피해였어요. 게다가 이 전투에서 북베트남군의 피해는 거의 전사 1,800명이었습니다. 이게 연대가 녹아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전투에서 무려 4명의 의회 명예훈장 수여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대대장이었던 해롤드 무어 중령은 2계급 특진에서 단숨에 스타, 별달아요. 준장으로 승진해요. 그리고 미군에서는 이 전투를 대성공으로 평가하기 바빴습니다. 선전을 엄청 했어요. 이거 왜 그러냐? 왜냐하면 여러분들 20세기에 미군이 마주한 아시아 군대와의 첫 전투에서 미군은 여지없이 패배했었어요. 그랬잖아요. 진주만에서도 일방적으로 두드려 맞았고 한국 전쟁에서도 스미스 대대가 와서 일방적으로 두드려 맞았죠. 아시아 군대한테. 하지만 뭐든 달랐다. 베트남은 달랐다. 그래서 굉장히 미군이 고무되어 있었고 이 베트남군에서의 전쟁의 승리의 방정식이 이거구나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옳았다 막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 전투의 영웅이었던 해럴드 무어 중령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북베트남의 베트공들은 강대국이 그들에게 던진 끔찍한 첨단 기술의 폭풍을 견뎌냈고 최소한 무승부를 거두기 위해 우리와 싸웠었다. 그들의 잣대를 볼 때 그런 강력한 상대와 비기는 것은 승리와 맞먹는다. 굉장히 날카롭게 분석한 거죠. 그리고 이 해럴드 무어 중령의 생각이 맞는 일이 곧이어서 발생합니다. 이아드랑 승리 직후에 발생한 그 작전이 또 있었어요. 11월 17일부터 20일까지 작전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제7기병연대 제2대대가 LZX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LZ 알바니에 헬리콥터로 똑같이 투입이 됩니다. 하지만요, 북베트남군의 회복은 예상보다 빨랐어요. 그리고 2대대 대대장 로버트 맥데이드 중령은 앞선 해럴드 무어 중령만큼 유능하지 못했습니다. 이미 적이 전멸했다고 믿은 제2대대는요, 겁없이 행군을 계속하다가 북베트남군과 정면으로 맞닥뜨립니다. 그러니까 정면으로 맞닥뜨렸다기보다는 매복에 걸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곧바로 벌어진 혈전 속에서 2대대는 150명이 넘는 전사자와 120명이 넘는 부상자라는 엄청난 인명피해를 받습니다. 사실상 대대가 전멸해버린 거죠. 그리고 더 어처구니없는 게 뭐였냐? 이 대대장 맥데이드 중령은요, 이 대혼란 속에서 아군 전사자는 2명뿐이라는 한심한 보고를 사령부에 올려 이런 병신 짓을 해요. 결국 이 전투로 인해 실버 베어린 작전에서 1기병사단의 인명피해는 전사 308명, 부상 540명으로 늘어납니다. 해럴드 무어 중령이 무려 2계급이나 특진한 데 비해서 이 작전을 말아먹은 맥데이드 중령은요, 진급에서 계속 누락되다가 1975년에 간신히 대령으로 예편을 합니다. 자, 그럼 실버 베어닛 작전, 이 전투가 남긴 게 뭐가 있을까요? 전체적으로 이아드랑 계고의 전투를 포함한 이 1기병사단의 실버 베어닛 작전은요, 성공으로 평가를 하긴 합니다. 미군 최초로 북베트남 정규군과 정면 출동한 이 작전에서 북베트남군이 입은 수천 명의 인명피해를 생각하면 전사자 308명이라는 것도 당시에는 충분히 감수할 만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아울러 헬리본 작전, 헬리콥터로 병력을 수송해서 뿌려놔서 하는 그런 작전에 대한 평가도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최초의 승리를 정답이라고 믿은 미군은요, 이후 헬리본 작전만을 고집합니다. 그러니까 베트남 전쟁의 본질을 전혀 깨닫지 못한 과오를 범한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떻게 해야지 게릴라를 효과적으로 정글에서 소탕할 수 있느냐,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어떤 민사작전이 필요하냐, 이런 걸 전혀 생각을 못했고 그냥 오로지 전술만, 우리가 이런 전술하면 이겨, 이런 착각에 빠져요. 또 하나, 이아드랑 전투의 결과가 M16이라는 총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이 미군 보고서에 의하면요, 이아드랑 전투에서 미군은 분명 압도적인 수적 열세도 불구하고 전멸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북베트남 정규군에 엄청난 피해를 입혔다. 이런 결과가 나요. 근데 분명 이 결과를 이끄는 중요한 요소가 뭐였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M16 소총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위워 솔저스라는 영화 보시면 요건데 거기 보면 정말 수십 미터 이내 코앞에서 치러진 총격전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이런 총격전 상황에서 부담스럽지 않게 자동 사격이 가능했던, 또한 기존 7.62mm보다 작은 탄환을 썼기 때문에 훨씬 많은 탄환을 휴대할 수 있는 M16을 굉장히 높이 평가합니다.
만약에 M16 대신에 기존의 제식 소총이었던 7.62mm 나토탄을 쓰는 M14 소총으로 무장했더라면 이아드랑 계곡에서 미군은 전멸하는 사태를 맞았을지도 모른다. 이런 보고서가 올라갑니다. 아무튼 이 전투의 결과로 M16 소총의 보급은 엄청난 속도로 진행이 돼요. 그래서 1966년이 시작될 무렵까지 미 해병대를 제외한 8월 미군 대부분이 M16로 무장을 하죠. 시청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럼 이제 미군이 계속 승승장구하게 되는 네. 그런 상황인 건가요? 아무튼 미군 지원은 잔뜩 고무가 됐어요. 그래서 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아시아 군대한테 더 이상 우리가 고전을 할 필요가 없다. 뭐 이런 생각까지 했는데 미군은 또한 자신들이 보유한 막강한 화력과 첨단 무기에 대한 자신감이 넘쳤어요. 그러니까 2차 대전과는 비교할 수조차 없는 항공 이런 무기들이 무전 한 통이면 바로 달려올 수 있었고, 그 다음에 고엽제는 정글을 순식간에 낙엽으로 만들어버렸어. 울창한 밀림 더 이상 우리가 신경 쓸 필요 없어. 고엽제 뿌려버리면 되니까. 또 하나 게릴라들을 탐지하기 위한 소형 전자 감응 장치를 정글에 잔뜩 뿌려놨습니다. 또한 여기에 아까 피디님이 말씀하신 신형 공격 헬기 코브라하고 수송기를 개조한 건쉽이 밤낮으로 베트콩들을 작살내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미군의 파병은 계속해서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금방 수십만으로 불어나요. 이 모습을 본 남베트남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렇게나 미군이 많으니 지고 싶어도 질 수가 없겠다. 이 파월 사령관 웨스트모어랜드 장군은요, 수색 및 선멸, 즉 Search and Destroy라는 전술로 베트콩을 축출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미군의 막강한 화력과 첨단 무기로 빠른 시간 내에 북베트남을 굴복시키고 베트남의 민주정부를 세울 수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Search and Destroy. 네. 무슨 작전일까요? 이 Search and Destroy라는 것은요, 적극적으로 게릴라를 하나하나 수색해 섬멸하고 그 지역을 장악해 게릴라의 준동을 분쇄한다는 그런 전술이에요. 하지만요, 미군은 곧 단 한 번도 경험한 적 없는 이상한 양상으로 전쟁이 전개됨을 깨닫고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이겨도 그 승리를 끝까지 굳힐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며칠 혹은 몇 주일에 걸쳐서 격전 끝에 적을 몰아내면 이제 점령지에서 적성 주민을 분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적성 주민을 분류하고 격리시키고 행정권을 장악해야 되는데 이 정글의 오지에서는 그게 불가능했다는 거죠.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듯이 정글 가다가 마을 조그만 거 나타나고 정글 가다가 마을 조그만 거 하나 나타난단 말이에요. 여기에까지 이렇게 일일이 다 할 수가 없었어요. 워낙 이런 게 많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베트콩이 도망친 자리에 남은 주민들은요, 그 땅의 임자가 바뀐지도 모르는 그냥 농민들이에요. 그러니까 미군 입장에서는 뭐 지킬 게 있어야지. 그 지킬 게 없으니까 이 조그만 부락을 지켜 우리가?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하냐? 작전을 끝낸 다음에 병사들을 그냥 철수해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뭐야? 밤이 되면은 옛날에 했던 듯이 베트콩하고 북베트남군이 다시 마을로 오는 거죠. 슬쩍. 그리고 마을로 오자마자 뭐 하겠습니까? 이른바 불순분잔을 처단해 버리죠. 그리고 다시 사상교육을 하는 거예요. 마을 사람들한테. 이렇게 되니까 미군 병사들은 왜 자신이 여기서 목숨 걸고 싸우는지 알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막 엄청나게 치열하게 적하고 전투를 해요. 그러면서 뭐 야자수가 쓰러지고 뭐 네이팜탄 때문에 뭐 정글이 불타고 이렇게 흔적이 없어졌는데 여기에 열대 폭우 한번 지나가면요, 며칠 안 돼서 다시 울창한 밀리미터 뒤덮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금방 베트콩하고 북베트남군이 슬금슬금 모습을 나타내는 거죠. 특히 베트콩은요, 농민들한테 세금을 걷었어요. 그리고 마을에서 징집을 했어요. 그리고 사상 재교육을 했어요. 이러느라 베트콩이 굉장히 분주했었어요. 그리고 또 미군 입장에서, 미군뿐만 아니라 뭐 일단 연합군 입장에서 굉장히 난감한 점이 뭐였냐? 베트콩하고 똑같이 검은 파자마를 입은 순수한 농민들을 게릴라로 오해하기 십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아주 빈번하게 굉장히 참혹한 결과를 불러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1966년에
미군은요, 단 1회 작전으로 1884명의 피난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베트콩 색출 과정에서 무고한 농민들을 분리하는 효과적인 방법을 전혀 개발하지 못해요. 그리고 전혀 개발하지 못한 채 작전만 수행해요. 그러니까 결국에 수십여 명의 농민이 사살되거나 베트콩 용의자로 체포돼서 갖은 고초를 겪습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마을 수십여 개가 완전히 와해되는 이런 부작용을 낳기도 합니다.